5월 29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다혜입니다. 네, 괌을 덮친 슈퍼태풍 영향으로 3,000명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 폐쇄됐던 현지 공항이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하네요. 네, 갇혀있던 우리 관광객들을 태우러 오늘 인천과 부산에서 괌 현지로 속속 비행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별탈 없이 무사히 귀국길에 오르면 좋겠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내리실 것 같아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와, 주말 내내 비가 정말 많이 와서 네. 벌써 장마철 된 줄 알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후텁지근해서 더 그렇더라고요. 네. 서울 상암동은 이제 비가 많이 잦아들었는데 다른 곳은 어떨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남부지방에는 호우 경보까지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궂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익산에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충남과 전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전북에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으로 비가 그치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잠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루 종일 비가 오면서 더위가 살짝 주춤했었는데요. 오전에 비가 그치는 서울은 오늘 다시 한여름의 낮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9도나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0도, 대구, 부산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27도, 춘천 29도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 들어 차차 그치겠지만요. 전남과 경남은 내일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빨리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전 9시와 10시쯤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4시와 5시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서울 주요 도로나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까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곳곳으로 노면이 젖어 있어서 앞차의 간격은 더 두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인천 김포선의 경우에는 빨간 정체입니다. 인천항 고가교 일대부터 작업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터널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고요. 1번 경부선은 이제 시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오늘 버스 전용 차로제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경부선은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 그리고 50번 영동선은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도 괜찮은데요. 군산 등 경기권 이남 쪽으로는 길이 많이 젖어 있어서 안전을 위해 속도 충분히 줄이셔야겠습니다. 빗길 20% 이상 감속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조마조마하게 했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전 타결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2년간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양당의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I'm about to go in and call McCarthy now at 3 o'clock. Make sure all the T's are crossed and the I's are dotted. I think we're in good shape. 전날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달 5일인 미국 채무불이행 시한을 아흘에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2년간 미 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현재 약 4경 2천조 원인 부채 한도를 넘겨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됐고 대신 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복지 지출은 줄이게 됐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오는 31일 의회에서 이 합의안이 처리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For instance, over 95% were overwhelmingly excited about what they see. They're getting the text today in the process.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얼마를 올릴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 역시 복지 정책을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안이 처리될 오는 31일까지 긴장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서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문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주창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어제 오후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모 씨.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수단이 타고 있었는데 문과 가까이 앉았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구속신문 1시간여 만에 나온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탔던 제주도 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은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오늘 배편으로 제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항공기와 같은 A321 200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에어서울 역시 같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역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해당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피의자 김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해요. 앞서 김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 시흥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에 실은 채 2시간 넘게 방황하다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김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직후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 뒤에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112 시스템에 신상 정보까지 등록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살핀 뒤 다음 달 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간 괌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명이 이르면 오늘부터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적의 항공기가 괌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현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와 진료소도 마련됐습니다. 이종원 PD가 전해드립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나흘째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부터 괌 국제공항의 운영이 재개된다면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오후 5시 괌에 도착해 승객들을 태우고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괌과 인천을 오가는 여객기는 현재 국내 항공사 4곳에서 하루 6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공항 운영이 재개되는 만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노선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항공편을 늘리거나 큰 여객기를 보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괌 현지엔 남아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숙소도 3곳이 마련됐습니다. 한인교회와 민박 등인데 현재까지 17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임시 숙소를 이용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있는 임시 진료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괌 현지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위성 사진으로도 처참한 피해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나사의 인공위성 관련 시설이 처참하게 부서졌는가 하면 한 리조트에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수영장에 뒤엉켜 있습니다. 거리와 주택가도 시속 240km의 강풍에 부서져 버린 주택 파편들로 쑥대밭이 된 모습입니다. JTBC 이종원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에도 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고 김정은 위원장이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껏 쓴다 빛바랜 낡은 하늘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잠든 가면 이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끝까지 보는. 갑자기? 뉴욕타임즈 보는 남자 이용주입니다. 네. 그거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앞에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두성 기자,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기를 조금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바. 네. 잇따른 참극입니다. 이 앞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 김태형 기자의 보도로 보셨죠? 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어제 새벽 5시쯤 CCTV 영상 모습입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나오죠. 들것에 실린 사람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30대 여성과 남성인데요. 여성은 끝내 숨졌고 남성 역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앞선 보도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새벽 4시쯤 친누나에게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누나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여성이 거실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남성은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겉모습은 굉장히 사이도 좋고 그랬거든요. 딸인지 아들인지 하여튼 둘이 있었어요. 애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봤는데 자기가 사이가 좋은 걸 봤는데. 네, 근데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나요? 네, 그 숨진 피해자에게 이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녀들을 함께 기르면서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당시 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아이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했고요. 현재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이 친척에게 인계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될지. 근데 이 사건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저도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참 궁금한데요. 피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 역시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에 남성이 의식을 되찾으면 동기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네, 이건 좀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직감이 맞았다인데요. 한 택시기사가 뭔가 이상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 자신이 태운 손님이 뭔가 좀 이상했던 건데요. 무게가 좀 나가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하. 화면 먼저 보시죠. 네, 한 20대 여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빈 가방을 들고 향했는데 이 향했던 곳 또래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였는데요.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았고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유.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벽에 그 이제 젊은 여자가 큰 캐리를 들고 타고 가다가 수속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좀 수상해서 신고를. 네, 지금 나오는 요곳에서 갑자기 택시를 탔는데 여기서 내렸다는 거예요. 네. 벌써부터 좀 수상해 보였죠. 네. 그리고 이 여행용 가방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새벽에 여성을 태웠는데 피 묻은 여행용 가방이 있었고 그걸 들고 풀숲으로 향하고 이게 또 굉장히 미심쩍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택시기사님께서 신고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정황만 봐도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새벽 시간대 풀숲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역시 택시기사의 촉이 맞았습니다.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가방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안에는 시신 일부와 함께 피 묻은 옷까지 그리고 피해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집에선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아르바이트 앱에 영어 과외 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피해자가 본 거죠. 피해자가 수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이 피의자가 찾아온 겁니다. 네. 두 여성이 만났는데요. 여기서 말다툼이 일어나서 첫 만남에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터뷰 보시죠. 범행 시간 3일 전부터 그 아르바이트 앱으로 해가지고 그날 이제 세tem에 낭비해서 살인하고. 네, 이 살해를 저지른 이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다투게 됐는지 공범이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도 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좀 전해주시죠. 자, 도시락도 꺼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K 불꽃놀이. 네.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K 불꽃놀이. 이게 낙화놀이라고 하는 이 민속놀이인데요. 네. 화면 이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네, 저런 식으로 이 숯을 둘둘 감아서 한지로 말아서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 연못 위에 저렇게 불을 붙이면은 아름답게 불씨가 폴폴폴폴 날리기 때문에 요 장면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부처님 오신 날 경남 함안군 무진정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이 무진정은 정자 이름인데요. 그 앞에 이런 연못이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낙화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낙화놀이를 두고 이 행사를 연 함안군을 향해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쁜데. 사진도 굉장히 예뻐요. 네, 근데 무슨 불만이 있었나요? 이 낙화놀이 보려고 이 함안군에 하루 동안 5만 명이 넘게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참고로 함안군 인구가 6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군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입장을 통제를 했습니다. 먼 길에서 찾아오고도 낙화놀이는 보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속출을 했고 도로와 통신망도 마비가 돼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식전 행사는 취소를 했고
본행사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시작했는데요. 안전사고 우려로 입장을 통제하니 조기 귀가를 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문자가 네, 나왔군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이런 문자를 받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 불만이 터졌던 거죠. 홈페이지에는 축제가 아닌 재앙이었다. 시간을 날리고 돈만 버렸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줄 몰랐던 건가요? 이게 유명한 축제니까 뭔가 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데뷔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데뷔를 했는데 하만구 측은 과거 10,000명 정도, 10,000명 내외가 다녀간 걸 토대로 올해 방문객을 2배로 봤거든요. 2배 정도 된 이제 22,000명 정도로 추산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경찰과 소방, 안전요원 등 1,0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2배가 넘는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혼잡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이 방문객 대다수가 불시조차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조근재 하만군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진입을 통제했다면서도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온라인 보니까 그 방문객들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하만군이 준비 부족했다 이 의견이 대다수긴 한데 보면 그 2배 이상 예상을 했으니까 그 이상은 솔직히 군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뒤늦게라도 어쨌든 위험하니까 통제를 했는데 그거에 안 따르고 막 차를 들이밀고 이런 사람들도 보였다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니까 좀 넉넉히 방문 인원을 좀 확인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튀르키예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네,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해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재선으로 2003년 첫 집권 이후에 오는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8,500만 국민의 승리를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Yaptığı tercihiyle önümüzdeki 5 yıl boyunca ülkeyi yönetme sorumluluğunu bir kez daha bize tevdi eden milletimizin her bir ferdine teşekkür ediyorum.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튀르키예에서 지난 2월에 21세기 최악의 대지진이다라는 수준의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또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결과는 심판이 아니라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1차 투표 때 3위를 차지한 승리당 신한 오한 대표가 최근 에르도안 지지 선언을 한 게 승리의 큰 요인으로 뽑힙니다. 또 1차 투표에서 맞붙었던 클르츠 다로울루 대표가 사실 결선 투표까지 가기 전에 에르도안을 이길 거라는 이 관측도 많았는데 맞아, 1차에서 끝날 거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결선까지 가면서 지지층 사기가 꺾이고 또 또르도안, 또 에르도안이 됐다. 또르도안.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이번 대선 결과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 간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먼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에르도안 친애하는 친구요 막 이렇게 살뜰하게 부르면서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대해 터키 국민이 지지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를 단단히 봉쇄하려는 이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봉쇄엔 차질을 빚고 있지만요. 중국에 대한 봉쇄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관련 협정을 처음으로 타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요. 반도체
재료가 되는 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회원국들이 신속하게 협력해서 이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탈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IPEF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인도나 뭐 호주 이런 나라 14개국이 참여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14개국이 이름만 들어도 좀 뭐 그게 좀 강대국들 많으니까 GDP를 다 합쳐보면 41%, 전 세계의 41% 수준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뭐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최대 교육국인 중국을 좀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하는 그런 숙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이번에도 밸런스. 네, 이 밸런스 조정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날씨 좀 꾸물꾸물할 때는 뜨거운 국물만 한 게 없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큰 화제를 모은 라면이 있는데요. 보시죠.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자, 지금 저 지금 뭐야? 대만의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선보인 한정 메뉴입니다. 방금 전에 그거 보셨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네, 저게 지금 바다 바퀴벌레 라면이거든요. 이게 바퀴벌레 옛날에 그 뭐 삼엽충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삼엽충은 근데 아니에요. 생긴 게 조금 그죠? 바퀴벌레 아니죠, 저건? 바퀴벌레라고 불리는 생물입니다. 이름에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식 이름은 대왕구족충이라는 심해 등강류입니다. 자,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좀 보기 힘들고요. 주로 태평양이나 인도양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썩은 물고기 시체를 먹는다고 알려서 이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 청소부 같은 고마운 생물인데 원래 네. 식재료도 쓰였나요? 고마운데 맛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심해에 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이 식당에서도 수량이 워낙 부족해서 단골에게만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대왕구족충은 찜으로 조리를 하면 이 살이 바닷가재, 랍스터 맛이 난다 그래요.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내장도 달달한 게장 맛이 나서 꽤 비슷하다. 그런 맛이 난다. 침고입니다, 지금. 되게 귀한 음식이긴 한 거네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름이랑 근데 생긴 게 조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재료가 워낙 또 귀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라면 한 그릇에 6만 원이 넘는다. 6만 원? 네, 라면 하나 6만 원 드실 수 있겠어요? 제주 해물라면 6그릇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낫죠. 비쌉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별명과 생김새만으로 약간 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 좋은 친구다, 맛있는 친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멕시코 여성분이에요. 딱 보자마자 지금 우리 허리가 뭐야? 남들보다 확연하게 가는 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허리 둘레가 평상시엔 15인치, 코르셋을 착용하면 11인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저게 해요. 코르셋인데 11인치면 제 머리 둘레보다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개미 허리란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 여성이 개미 허리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코르셋입니다. 네, 허리를 강하게 졸라매는 일종의 이 보정 속옷이죠. 그렇죠. 지금 20대인데 지금 이 코르셋을 10대 시절부터 생활화했다 그래요. 코르셋을 착용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사실 불편하거든요. 오래 네. 입기가 되게 힘든 건데 대단하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엔 좀 짠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 발레리나였는데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다가 관절 과이완 증후군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희귀 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보호하려면 코르셋을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코르셋을 생활화했다고 합니다. 관절이 뭐 과하게 이완되는 뭐 그런 건가 보네. 그러면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코르셋을 저렇게 착용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장기간 코르셋 착용으로 허리가 이렇게 됐지만은 덕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가는 허리로 유명해지면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 스타가 돼서 이 상암동 클래스에도 출연을 했죠. 하지만 이 여성 보고 그럼 나도 뭐 코르셋 좀 입어볼까 하는 분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몸에 가하면 혈행을 방해하고 소화장애 같은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하니 말이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초저출산 대한민국.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영국의 인구 전문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이 아니고 2006년에 한 경고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죠.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이 이렇게 심해진 배경이 뭔지 짚어보고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신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출산율이 뭐 매 분기, 매년 뭐 최저치를 새로 기록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불명의 기록을 계속 쌓고 있는 그런 소식을 봤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길래 그런 겁니까? 일단 아이 우는 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디스에서 어제 한국 신용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 쪼그라드는 그 배경, 장기적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분석에서. 예,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고 어떤 배경하에 이런 저출산 문제가 야기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출생아 수가 말이죠. 2015년만 해도 약 43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출생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줄어서 말이죠. 22년 24만 명으로 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에 가깝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에요. 합계 출산율.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가임 기간이죠. 만 15세에서 49세. 이 가임 기간 동안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까? 그 평균 출생아 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2012년까지만 해도 1.3명, 한 명의 가임 여성이 1.3명,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안 줄겠죠. 두 부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명마저도 안 낳는 2018년. 그러다가 22년에는 0.78명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합계 출산율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1명이 안 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OECD 회원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0.78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숫자를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예, 뭐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지금의 모습처럼 약 뭐 우리 5천만 명의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만 명이 아니라 2,500만 명의 국가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는 그것을 초과합니다. 2020년이 데드크로스예요. 2020년 들어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서 그 이후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자연 증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 개연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는 48만 명이라는 출생자가 결국 20년 정도, 30년 정도 후에 이 출생아가 또 다른 출생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2년에는 24만 명이 30년 후에 출생아를 또 이렇게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더 줄어든 아이가 나중에 줄어든 아이를 또 태어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도저히 이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굉장히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계속 낳는 거네요. 그렇겠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출산율이 안 떨어진다는 전제예요.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고만 한다면
더 적은 아이의 수가 더 적은 아이의 수를 양산하게.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저출산의 원인을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짚을 수가 있지만 뭐 네. 점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사회 환경 네. 아니면 뭐 주택 문제, 예. 뭐 가치관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머니클래스니까요. 네네. 어떤 경제적인 요인을 좀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통장과 가질 수 없는 집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통장. 네, 네. 통장. 여러분은 아마 MZ세대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장이라는 개념은 월급 들어왔는데 뭐 세금 나가고 뭐 쓸 거 쓰고 이자 나가고 네. 그러고 보니까 쓸 돈이 하나도 없다. 텅텅 비어있는 통장이다. 통장. 예, 이 통장의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바로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 임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명목 임금 중에 상당 부분은 물가가 너무나 상승해서 뭐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100개의 과일을 사 먹었다면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90개의 과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 여력이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소득도 쪼그라드는데 실질 소득은 더 쪼그라드니까 집을 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 방 하나 더 있어야 되고 2개 더 있어야 되고 아이 양육비 들고 그만큼 노동력은 더 집중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마저 쭈그러드니까 네.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간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력이 없다. 아이 낳을 여력이 없다.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통장이고요. 네. 두 번째가 가질 수 없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우리가 결혼하려면 좀 아이를 함께 동반한 큰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 구매 능력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지표가 PIR입니다. 단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 이건데 이 주택 구매 능력 PIR이 현재 12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년 연봉을 가지고 네. 집값과 비교한 거예요. 그게 12배라는 뜻인데 아하. 해석을 한다면 지금부터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집을 사기가 어렵다. 물론 12년 동안 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라는 것은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한 네. 것이고 그리고 12년 동안 집값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없기 때문에 현재 추산으로도 12배나 되니까 와.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고 안정적인 집에 거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더더군다나 1분위가 저소득층이고요. 5분위가 고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PIR이라는 값이 31.7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집, 가질 수 없는 집이니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통장, 텅텅 빈 통장, 그리고 집값, 네. 집 문제. 그거 말고 이건 어떻게 보면 결혼 자체를 좀 꺼리게 되는 원인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교수님만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저출산의 요인, 네. 경제적 요인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네. 그 부모로서 교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비, 네. 우리나라가 워낙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22년 기준으로 41만 원입니다. 이 41만 원이라는 교육비를 마련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부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교육비만큼은 내가 뒤지지 않게 제공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게 이 교육비인 거고요. 아무리 고소득층이라도 저소득층이라도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네. 나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교육 경쟁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교육 경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한 명은 교육시킬 수 있지만 2명까지 교육시킬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꺼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휴일이라 아침에 오랜만에 이 머니클래스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막 공감하시면서 특히 부모님들 지금 막 박수 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 있는데 네.
인구 좀 줄어들면 어때? 이게 뭐 이렇게 치명적이야? 네. 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네.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네네.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경쟁 면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구 네. 밀도 높은데. 그렇죠. 네. 그러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노동력이 줄어들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열위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공장이 이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인구 중에서 만 15세에서 64세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요. 아하.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는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이 한 명을 부양 부담하다가 이제는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되고 네. 한 명이 세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경제사회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떠안아야 할, 또 짊어져야 될 그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니까 네. 아무래도 역동성도 이룰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이렇게 침침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활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저출산 대책 뭐 정부가 280조 원을 뭐 쏟아부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대로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굳이 표현한다면 호박에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될까? 그러니까 호박에 줄을 긋는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하지 않는 삶이 더 경쟁적인데 출산한 삶보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출산이 주는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네. 이런 것이 무엇일까를 좀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상틀 2교시에서 유튜브에서 또 만나 뵙기 때문에 그때 네. 좀 더 여쭙기로 하고요. 네. 지금 여기서 머니클래스는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 주황색 소파에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일 줄 알았는데 네. 하루하루 배움에는 끝이 없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네.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스마트폰을 놓게 만드는 사계절 숲놀이. 저도 아이 교육을 또 시키다 보니까 네. 관심 있게 본 게 숲놀이인데요. 막 스마트폰을 놓고 과연 아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뛰어놀 수 있겠느냐, 그게 항상 저의 문제적 이런 관심사인데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이 숲을 좋아할 수 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외쳐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숲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 아이들과 전국의 숲을 누비는 숲 선생님, 신나는 아이숲의 윤소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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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요즘 놀이터에 네. 밖에서 노는 애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죠. 다 뭐 어딜 학원을 가는지. 과연 숲에서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을까요? 바로 질문 드립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숲을 조금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흙도 조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숲에 나오면 나무나 풀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신기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죠. 아. 그러면 보통은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2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 1시간 더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1시간 더 놀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에서는 사실 어른들도 숲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숲놀이를 위해서 너무 멀리까지 가야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교외로 막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숲이 없는데 너무 어렵다. 환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숲은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동시에 숲놀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세요. 풀나무가 너무 많은 곳에서 다양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풀나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숲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는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자, 은행나무 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 그렇죠. 음. 단풍나무 꽃은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나무지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숲놀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는 것이 숲놀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아하, 거창한 무슨 울창한 숲에 안 가도 아, 된다. 그럼요. 네네네. 그 말씀이신데, 자 그럼 용기를 내서 어디 가까운 숲으로 갔습니다. 네. 아이들을 딱 자 놀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려면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이들 집에 뭐 블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는 것처럼 숲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장난감이 있는 거죠. 봄에는 꽃들이나 애벌레가 될 수 있고 여름에는 곤충들이 되겠죠. 그리고 흙도 될 수 있고요. 가을에는 열매나 알록달록 물드는 단풍잎들이 될 수 있고요. 네.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동글동글하게 씨앗처럼 생기는 겨울눈이 우리의 놀잇감이 될 수 있고 아하. 나뭇잎 사이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네. 새들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 그런 봄, 여름, 가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들이 모두 아이들의 놀잇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숲을 가더라도 계절마다 새로운 놀이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새로운 자극이 된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계절마다 찾을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순서대로 정해 주시죠. 그렇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단 봄에는요. 네. 꽃들이 있겠죠. 그래서 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이할 수 있는데 꽃들이 피기 전에 새싹이 돋아나면 네. 그 새싹을 관찰하는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화면 선생님, 나가네요? 네, 선생님 찾았어요 하고 우리가 못 찾았을 때 동그라미 하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아하. 동그라미를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땅 속에 고무밴드를 넣어놓고 네. 애벌레 찾는 것처럼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하트 모양으로 종이를 오려서 저렇게 선생님 엄마 찾았어요 또는 찾은 것들을 서로 저렇게 연결해보는 놀이도 참 재미있습니다.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도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여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름에는 그늘에 앉아서 흙놀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너무 놀이인데 더우니까. 그렇죠. 네. 흙놀이를 할 때 채철 보는 놀이도 좋지만 나뭇가지를 모처럼 땅에다가 이렇게 세워보는 놀이를 하는 어허.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도 좋고 돌멩이들로 두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곤충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곤충이 되어보는 놀이도 할 수 있겠죠. 예, 더러울 때 커다란. 옷 더러워져 하면 안 돼, 그죠? 그럼요. 더러워져도 돼요, 그죠? 아니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 꺼려한다면 돗자리나 보자기 정도를 깔아놓고 눕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벌옷 준비해서 그냥 가는 것도 뭐 마음껏 놀아 한 다음에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다음 가을 나가고 있네요, 사진이.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매들이 많이 열리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나뭇잎을 가지고 저렇게 낚시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물고기들 모양도 다르잖아요. 아하.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빙고놀이도 가능한데 나무들의 다양함을 찾아보는 거예요. 뚱뚱한 나무라든지 나보다 키 작은 나무 찾아보기, 개미가 기어 올라가는 나무 찾아보기. 그러니까 뭐 그런 특별한 놀이들. 이게 무슨 나무야 이름을 잘 몰라도 네.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잎이 많은 나무, 네네. 키가 작은 동그란 나무. 나무, 세모난 모양으로 자라는 나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저는 저 아빠로서 제가 나무 이름 잘 모르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무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않거든요. 다음 겨울은 뭔가요? 자, 겨울에는 나뭇가지들이 많으니까 나뭇가지들을 주워서 저렇게 새 둥지 만들어보는 놀이도 재미있고요. 새처럼 나뭇가지를 얼마나 많이 모아야 둥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신기하게 나무를 불면 비눗방울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네, 저렇게 비눗방울을 물로 묻혀서 나무로 불면 그 안에 그 물이 흐르는 그 관이 있으니까. 관이 있죠. 그리고 영양분이 지나가는 그 간을 통해서 비눗방울 저렇게 불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동그란 나무도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물관과 체관들이 있어서 비눗방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아이들 비눗방울 놀이 좋아하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비눗방울 놀이도 좋죠. 그리고 저 겨울숲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어떤? 눈 많이 오면 눈사람 만들면 되죠. 최고죠, 최고죠. 나무까지 네. 꽂아놓고.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옵니다. 곧 이제 오늘도 후텁지근하거든요. 네. 당장 곧 있을 여름, 또 여름방학 때 하면 좋을 숲놀이 바로 그럼요. 알려주시죠. 아이들이랑 바로 나가서 숲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처럼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가지고 하는 놀이도 좋고요. 어허. 저렇게 꽃에 옷 입혀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부분을 오려내는 거죠. 근데 꽃을 가지고 놀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꽃을 따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요. 꽃을 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것처럼 식물도 결혼을 한다는 거죠. 자,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예쁜 드레스를 입어요. 네. 그런 것처럼 식물도 예쁜 옷을 입는 거죠. 꽃 드레스를 입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따는 것보다는 저렇게 꽃이 피어 있는 곳에다가 저 나무 옷에 옷 모양을 오려낸 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하.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드레스를 입혀주면서 예쁘게 놀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떨어진 꽃이라는 건 결혼식이 끝나서 드레스를 이제 벗어놓은 거죠. 아하.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스토리텔링을 붙여주니까 네네. 이 떨어진 꽃잎은 결혼식 끝난 옷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돼라는 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굳이 꽃을 따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꽃을 붙여서 저렇게 투명한 지에다 붙여놓으면 햇빛과의 관계도 좀 알 수 있어요. 아하. 햇빛에 비춰보면 저 꽃 그림이 더 예뻐 보이잖아요. 네. 자, 꽃들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줘요. 와, 진짜 그림자 예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애벌레나 곤충은 사실 저도 무서워하는데 네. 아이들은 더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곤충을 무서워하는 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자세히 보다 보면 곤충이 무섭지 않고 귀엽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저기 보시면 애벌레 그림도 풀로 이렇게 색칠해서 물감으로 색칠하는 게 아니라 풀을 이렇게 꾸겨 잡아서 그걸로 칠하다 보면 색깔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이로 저렇게 좀 꾸며보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놀이법이면 좀 어린아이들도 잘 쉽게 즐기면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미리 배워서 여름방학 때 좀 즐겁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부터 이제 준비를 학부모님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름에 할 수 있는 놀이들은 물놀이가 가장 좋은데 네. 그 계곡이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보시면 비닐 투명한 튜브에다가 물을 담아서 거기에다 나뭇가지로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자, 구멍을 뚫고 아이들이 저렇게 밟아주면 물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걸어놓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뭇가지에 좀 걸어놓으면 주렁주렁 매달린 물주머니에서 나뭇가지로 톡톡 구멍을 내보는 거죠. 네. 그럼 샤워처럼 물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렇게 손으로 누르면 물이 좀 더 세게 나오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그 강도도 아이들이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시원하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는데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리고 간단해요, 되게. 맞아요. 자연 속에서 찾는 거고. 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준비물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준비물은요. 그 숲에 나갈 때는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고 네. 아이들이 조금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이 루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돋보기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1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돋보기보다? 루페. 네, 루페라고 하는 네. 것을 아이들이 요것을 가지면 이끼라든지 또는 꽃의 암술 수술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죠. 10배를 확대해 주니까 아이들이 신기하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엿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배운 방법에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각이 띄고 있던 그런 자신만의 그런 이야기나 어릴 때 할머니랑 나 이런 거 했어. 네. 그러니까 덧붙여서 아이들과 함께하면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숲 선생님 윤소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내내 궂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익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충남과 전북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에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은 비가 거의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잠깐 불안정해지면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20도, 대구, 창원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9도, 청주 24도, 창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 들어 차차 그치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내일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충남, 전북, 제주 쪽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곧이어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머니클래스에서 알기 쉽게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는 김광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건 아니고 김 교수님 네. 준비했죠? 네. 즐거운 경제 이야기로 상식도 쌓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죠. 지금 JTBC 뉴스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고요. 인사드리고 저희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유튜브에서 만나요.